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아우디를 몰아 한남동 언덕에 위치한 내일부터 그녀의 신혼집이 될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유려한 곡선과 절제된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외관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서연은 시동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달간 결혼 준비와 회사 프로젝트로 정신없이 바빴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태민과의 결혼, 그것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합일 뿐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 센서 등이 부드러운 빛을 뿌리며 그녀를 맞았다. 내일 아침이면 북적일 공간의 고요함이 낯설면서도 아늑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점검할 몇 가지 사항들을 떠올리며 거실로 걸음을 옮겼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니, 완벽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감지했다. 현관 입구에 놓인 구두였다. 분명 자신의 것도 태민의 것도 아닌 화려한 스틸레토 힐한 켤레, 낯선 여자의 것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태민의 사촌이나 친구가 잠시 들렀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사다 놓은 적 없는 샴페인 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한 잔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불길한 예감으로 바뀌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끝에 위치한 침실, 그들이 함께 미래를 꿈꾸며 꾸민 공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희미한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익숙한 태민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서연은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몸이 멋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 나지 않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고른 순백의 침대 위에서 약혼자 강태민이 다른 여자와 뒤엉켜 있었다. 여자는 최유라였다. 태민의 옛 연인이자 끊임없이 그들 사이를 맴돌던 여자. 그들은 서연이 고른 최고급 이집트 삼면 시트 위에서 내일 그녀가 누워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서연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 아닌 악몽의 한 장면 같았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더 근원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깨어났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태민이 선물한 최신형 모델이었다. 그녀는 카메라 앱을 켰고 망설임 없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렌즈는 소리 없이 그들의 추악한 배신 행위를 담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2개의 그림자, 흩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그들의 신음 섞인 대화까지. 태민 씨, 정말 이래도 괜찮아? 내일이면 결혼식이잖아. 최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증스러운 걱정이었다. 태민의 나른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걱정 마. 한서연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 여자는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여자거든. 결혼은 사업이야, 유라야. 내 옆자리는 항상 너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재미없는 여자, 사업.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기만이었다. 그녀는 녹화 버튼을 정지하고 영상을 조용히 저장했다.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서연은 소리 없이 현관으로 돌아왔다. 최유라의 스틸레토 힐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쳐다본 후 그녀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에 올라탄 순간 그제야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슬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한강변의 한적한 곳에 세웠다. 강물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부서지며 일렁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열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를 스크롤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강진욱 회장, 태민의 삼촌이자 진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조카인 태민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를 몇 번 본 적이 없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짧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거대한 복수극을 완성하기 위해선 그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강태민과 최유라에게 상상 이상의 지옥을 선물할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르고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진욱입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서연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혹은 의외의 연락에 당황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한서연 씨, 내일이 결혼식인데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태민 씨와의 결혼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과 제안이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미래와도 관련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판을 열었을 뿐이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다. 서연은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고 이제 그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디입니까? 서연은 자신이 있는 곳의 위치를 말했다. 30분 후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의 중심에 기꺼이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배신으로 끝날 뻔했던 그녀의 밤은 이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다음 날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찼다. 진성그룹 후계자 강태민과 천재 건축가 한서연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합으로 불리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고 그들의 대화는 온통 두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찬사로 가득했다. 신랑 강태민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스며 있었다.
간밤의 미래가 그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남긴 탓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한서연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순진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니까. 강태민의 부모인 강만석 부회장과 윤희정 여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이 결혼은 아들의 사랑을 넘어 그룹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발판이었다. 한서연의 명성과 능력은 진성그룹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입구의 거대한 문으로 쏠렸다. 곧 아름다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할 터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아버지의 부축도 수줍은 미소도 없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행복에 겨운 신부가 아니라 결전의 순간을 맞이한 여전사 같았다.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의 주례와 굳어버린 강태민을 지나쳐 단상 중앙에 섰다. 그리고 스태프에게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강태민이 당황하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막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침착하고 또렷한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지는 신뢰와 약속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약혼자였던 강태민 씨가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원래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상영될 예정이었던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낯선 영상으로 채워졌다. 화면에는 어젯밤 그들의 신혼집 침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곧이어 반쯤 벗은 채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는 강태민과 최유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클로즈업 되었다. 그들의 신음과 추악한 대화가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서연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 여자는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여자거든. 순간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태민의 어머니 윤희정 여사는 충격에 실신했고 강만석 부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하객들 사이에 숨어있던 최유라는 사색이 되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주인공인 강태민은 마치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스크린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혼란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스태프에게 영상을 끄라고 지시했다. 화면이 꺼지고 장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산산조각 난 강태민의 자존심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강태민 씨, 당신이 말한 사업은 이제 끝났어요. 당신은 나와의 결혼뿐만 아니라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자격도 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하객석 맨 앞줄,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미동 없이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진성그룹의 회장 강진욱. 그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은 조카의 추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그에게로 걸어갔다.
하객들이 홍해처럼 양쪽으로 갈라지며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강진욱의 앞에 섰다. 그리고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말을 내뱉었다. 이 결혼식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신랑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당당하고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보며 낭낭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강진욱 회장님, 제 남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장내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방금 약혼자의 배신을 폭로한 여자가 그 약혼자의 삼촌이자 도시 최고의 권력가에게 청혼을 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한 도박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진욱의 입을 쳐다보았다. 강진욱은 여전히 표정에 변화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순백의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는 결연한 의지를 샅샅이 훑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절망에 빠진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뛰어난 승부사의 기질을 보았다. 그는 어젯밤 그녀와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패와 그것을 이용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강태민과 강만석 부회장 라인이 그룹에 끼치고 있는 해악과 그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을 실행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만석 부회장이 아들의 편을 들며 소리쳤다. 형님, 저 미친 여자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진욱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서연의 옆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오늘 저희 진성그룹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룹의 회장으로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선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한서연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세상에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강진욱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한서연 씨는 제 아내이자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주례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맸고 스태프들은 황급히 움직여 무대를 정리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손을 잡아오는 강진욱의 크고 단단한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약혼녀가 아니었다.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강진욱의 마이바흐는 도시의 밤을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아갔다. 화려했던 결혼식의 소음과 혼란은 차창밖에 멀어지는 풍경처럼 희미해졌고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꼿꼿이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 이제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 된 강진욱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침묵 속에서도 묵직하게 서연을 짓눌렀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까? 동정? 아니면 단순한 변덕?
어느 쪽도 이 냉철한 기업가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차는 한남동의 신혼집이 아닌 평창동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강진욱의 개인 저택이었다. 높고 견고한 담장과 절제된 디자인의 건물은 마치 현대적인 요새처럼 보였다. 그녀가 설계했던 따스함과 행복을 담고자 했던 신혼집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이곳은 권력과 통제, 그리고 철저한 고독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차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잘 훈련된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집사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그 낯선 호칭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을 날카롭게 각인시켰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 안주인이었다. 하지만 그 호칭의 무게만큼이나 앞으로 짊어져야 할 싸움의 무게도 무겁게 다가왔다. 강진욱은 아무 말 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섰고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그의 뒤를 따랐다.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웅장하고 미니멀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었지만 개인적인 취향이나 온기가 느껴지는 소품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갤러리 같기도 혹은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기도 했다. 강진욱은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다. 방 한쪽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대한 원목 책상 너머 통유리 창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권력자의 공간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는 위스키 디캔터 쪽으로 향했다. 마시겠소?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건네는 다정한 물음이 아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의사를 묻는 듯한 건조한 어조였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술에 취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의 담판을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강진욱은 자신의 잔에만 위스키를 따르고는 책상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 목적부터 분명히 합시다. 한서연 씨, 그는 아직 그녀를 부인이나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철저히 거리를 두는 호칭이었다. 당신의 대담함은 아주 인상적이었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하지만 당신은 그 아수라장을 기회로 만들었어.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일종의 흥미와 인정을 담고 있었다. 어젯밤 당신은 내게 거래를 제안했지. 강태민과 내 동생 강만석 부회장을 몰아낼 칼이 되어주겠다고. 오늘 당신은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증명했소. 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가 먼저 자신의 패를 보여주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그룹 내의 부패한 세력을 정리하고 싶었소. 강만석은 내 동생이지만 그의 탐욕은 진성의 근간을 좀먹고 있었지. 강태민은 그저 어리석은 꼭두각시일 뿐이고 당신의 등장은 내게 좋은 명분과 기회를 주었소. 그래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요. 이제 서연이 말할 차례였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회장님께서 제 제안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다니 다행이군요.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저 역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첫째, 복수입니다. 강태민과 최유라, 그들은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제가 주도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진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권한입니다. 저는 그저 회장 사모님이라는 허울뿐인 직함 뒤에 숨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진성그룹 내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원합니다. 그룹의 내부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전략기획실이든 감사팀이든 회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구였다.
그녀는 그의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고 동등한 플레이어가 되기를 선언한 것이다. 강진욱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셋째, 자율성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겠지만 회장님의 부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한 지원과 자원은 제공해 주시되 작전의 실행은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동맹이지 수족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장 민감한 문제를 꺼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은 철저한 계약 관계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하지만 사적으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상호 합의 하에 이혼합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니까요. 서연의 말이 끝나자 서재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강진욱은 천천히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깊은 눈이 서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출사표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강진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소. 당신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지. 그의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당신에게는 진성건설의 신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전략기획본부장 직책을 주겠소. 당신의 능력과 전공을 살리기에 적합할 거요. 필요한 모든 정보, 접근 권한과 인력을 지원하겠소. 당신의 자율성도 존중하지. 대신 나에게도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이 계약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비밀 엄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은 없소. 만약 당신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당신의 복수 또한 거기서 끝날 거요. 당신이 강태민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배신은 용납하지 않으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악수라도 하듯 손을 내밀었다. 강진욱은 잠시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자신의 크고 단단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결혼 반지 대신 두 사람은 차가운 계약을 나눴다. 집사가 당신이 머물 방을 안내해 줄 거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그에게 말하도록. 그는 그들의 계약 조건, 사적인 삶의 존중을 즉시 이행했다. 신혼 첫날 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진욱이 그녀를 불렀다. 밖에서는 내 호칭을 정리하는 게 좋을 거요. 회장님은 곤란하지.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여보. 그녀는 어색한 호칭을 내뱉고 서재를 나왔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게스트룸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지만 역시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욕실 가운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하루아침에 약혼자에게 배신당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가와 계약 결혼을 한 여자.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미래를 두려워할 여유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한서연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자 복수의 칼을 든 강진욱의 파트너였다. 거대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세기의 결혼식이 세기의 스캔들로 막을 내린 다음 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일면과 온라인 포털 메인을 한서연과 강씨 가문의 이야기가 장식했다. 파혼 신부의 반란, 약혼자 삼촌과 결혼, 진성그룹, 막장 드라마 현실로, 후계자 강태민의 배신 행각 영상 공개, 하루아침에 형수와 재수 사이가 된 두 남자,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론은 처음에는 한서연에게 동정적이었다. 결혼식장에서 약혼자의 배신을 폭로하고 그의 삼촌과 결혼한 그녀의 대담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일종의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짓밟힌 순정녀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떠올랐다. 소셜미디어는 그녀를 응원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강만석 부회장과 강태민은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진성그룹 부회장실은 부서진 집기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한서연이라는 미친 여자가, 그리고 큰아버지까지.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강만석은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닥쳐라. 이 모든 게 너의 그 주체 못할 성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 멍청한 여자 하나 관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는 아들을 질책했지만 그의 분노는 사실상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린 한서연과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해 들어오는 형 강진욱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신복인 홍보실 임원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언론사에 연락해. 우리가 가진 모든 라인을 총동원해서 한서연에 대한 기사를 뿌려. 그녀가 처음부터 돈과 권력을 노리고 태민이에게 접근한 야심가였다는 식으로. 하지만 부회장님, 이미 영상이 공개된 마당에. 그래서 영상은 순간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해. 한서연이 태민이의 순정을 이용했고 더 큰 권력인 형님에게 갈아타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꾸몄다고 몰아가.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부풀려서 터뜨려. 강만석의 지시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행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론의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천재 건축가 한서연, 알고 보니 희대의 신데렐라 야심가? 측근 증언, 그녀는 강태민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진성그룹을 사랑했다와 같은 기사들이 나타났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그녀의 평범한 집안 배경과 성공에 대한 열정을 신분 상승을 위한 욕망으로 포장했다. 인터넷에는 익명의 지인들이 등장해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야망을 위해 남자를 이용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대중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야깃거리에 열광했다. 동정의 대상이었던 한서연은 순식간에 무서운 계획을 꾸민 악녀로 둔갑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한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강진욱의 저택에서 나와 어제부로 자신의 공식적인 사무실이 된 진성건설 전략기획본부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무심하게 읽어 내려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일이었다. 강진욱과의 아침 식사는 간결하고 사무적이었다. 신혼부부의 달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 언론 쪽은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요.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강진욱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다. 서연은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강만석처럼 지저분한 여론전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녀의 방식은 훨씬 더 우아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감정적인 호소 대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는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그것은 강태민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에는 그가 한서연과 최유라를 동시에 만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한서연을 경영에 도움이 될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치정이 아닌 기업 리스크로 규정했다. 그녀는 입장문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사적인 관계에서조차 최소한의 신의와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인물이 과연 거대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의 자격이 있는지,
진성그룹의 주주와 임직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 입장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대중은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영리하게 싸우는 프로페셔널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주장은 사적인 복수심을 넘어 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적인 명분까지 얻었다. 강만석의 얄팍한 언론 플레이는 한서연의 정교한 한 수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언론의 소란을 잠재운 서연은 이제 본래의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밤늦은 사무실, 그녀는 강진욱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강태민이 그동안 관리했던 모든 프로젝트 파일들을 검토했다. 수십 개의 파일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예산안이 그녀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대부분의 서류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최고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검토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건축가로서의 날카로운 직관과 세상을 보는 그녀만의 시각은 서류 너머에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자료들을 퍼즐 조각 맞추듯 비교하고 분석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녀의 눈이 한 프로젝트 파일에서 멈췄다. 동해안에 건설 중인 최고급 리조트 블루 크리스탈 프로젝트였다. 진성건설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불리며 강태민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아주 작은 불일치를 발견했다. 설계 도면과 자재 발주서 사이의 미세한 차이였다. 특정 구간에 사용된 강화 유리에 스펙이 설계상 요구되는 최고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제품으로 납품되고 있었다. 하지만 자재비는 최고 등급 제품의 가격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그 차액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그 납품을 맡은 업체가 유성실업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회사라는 점이었다. 서연은 즉시 유성실업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임원진의 명단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마리를 찾아냈다. 유성실업의 감사로 등재된 인물. 그의 이름은 최철규였다. 최유라의 친오빠였다. 순간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었다.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실마리.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실을 잡아당기면 강태민과 최유라, 그리고 그들 뒤에 숨은 강만석까지 한꺼번에 엮여나올 것이 분명했다.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이 그녀의 집중하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유성실업, 최유라의 오빠 최철규. 그 작은 연결고리는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을 전쟁지휘본부 삼아 블루크리스탈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진욱이 붙여준 비서실 소속의 유능한 김 비서에게 유성실업을 포함한 블루크리스탈의 모든 하청업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지시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조용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김 비서는 강진욱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며칠 만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뭉치와 암호화된 USB 안에는 서연이 찾던 퍼즐의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밤낮을 잊고 자료에 몰두했다. 건축가로서의 그녀의 전문 지식은 회계 장부와 설계 도면, 시공감리 보고서 사이에 거짓말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녀는 패턴을 발견했다. 유성실업과 비슷한 성격의 유령 회사들이 수십 개나 더 있었다. 이 회사들은 대부분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업체였고 사업장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만 빌린 곳이었다. 그런데도 이 회사들은 진성건설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받아가고 있었다. 자재 납품, 인력 파견, 디자인 컨설팅 등 명목은 다양했다. 서연은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루크리스탈의 3D 모델링 위에 자금 흐름을 시각적으로 매핑하기 시작했다. 어떤 자재가 어느 업체를 통해 들어오고 그 대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것이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자재들, 특히 철근, 시멘트, 배관제 등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재들이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저급품으로 납품되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횡령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리조트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 만약 건물이 완공된 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끔찍한 범죄였다. 강태민과 강만석 그들은 괴물이었다. 서연의 조사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통해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는 단 몇 개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그 계좌들의 주인은 바로 강만석 부회장의 오랜 신복들과 그의 아내 윤희정 여사의 친척들이었다.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진성그룹의 돈을 빼돌려왔고 블루크리스탈 프로젝트는 그들의 탐욕이 집대성된 결정판이었다. 그 규모는 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화하고 여러 개의 저장 장치에 분산하여 보관했다. 하지만 조사는 한 지점에서 벽에 부딪혔다. 블루크리스탈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는 부지는 원래 해안국립공원의 일부로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갑작스럽게 이 지역의 용도 변경을 허가했고 진성그룹은 이 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절차였다. 여기에는 분명 정관계 로비가 있었을 터였다. 서연은 언론 기사와 정부 회의록까지 뒤져가며 당시 용도 변경을 주도했던 인물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실세였던 현직 국회의원 박종혁. 그는 강만석 부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이자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히 진성그룹 내의 부패 세력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뒤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버티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국이 아니었다. 기업과 정치가 결탁한 거대한 범죄 카르텔과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강진욱의 서재를 찾았다. 그녀는 감정적인 설명 대신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만든 자금 흐름 매핑 데이터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논리적이었다. 강진욱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보고가 끝났을 때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실망감과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묻어나왔다. 박종혁 의원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서연의 몸이 살짝 굳었다.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움직이게 할 수 없소. 위험해졌어. 내 사람들을 붙여주겠소. 24시간 당신을 경호할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에 대한 배려 이상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서연이 진실의 핵심에 가까워질수록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퇴근한 후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없어진 것은 없었지만 책상 위의 서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들이 그녀의 조사를 눈치채고 정보를 빼내려 했던 것이다. 며칠 뒤에는 그녀의 개인 노트북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 블루 크리스탈 관련 파일들이 의도적으로 손상되었다. 다행히 그녀는 모든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두었지만 적들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리고 마침내 위협은 실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홀로 야근을 하고 사무실을 나선 길이었다. 텅 빈 지하 주차장, 그녀가 자신의 차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저편 어둠 속에 잠겨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갑자기 시동을 걸었다. 번호판이 없는 대포차였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서연을 정확히 비추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렬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불빛 안에 가두고 엔진 소리로 위협할 뿐이었다. 죽이겠다는 협박이 아니었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까불지 마라. 그런 무언의 경고였다. 그 순간 다른 쪽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강진욱이 붙여준 경호팀이었다. 그들이 나타나자 번호판 없는 세단은 잠시 대치하는 듯하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경호팀장이 서연에게 달려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똑바로 섰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이제 게임의 룰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서류상의 싸움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경고가 실패로 돌아가자 강만석 부회장은 초조해졌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리했다. 심지어 그의 형 강진욱이 직접 붙인 경호팀이 24시간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보고는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녀의 조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대담하고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강만석은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그가 처리하기 곤란한 더러운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였다. 단순한 경고로는 안 되겠어. 그 여자는 뱀처럼 집요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혹했다. 분노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여야만 해.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어. 전화가 끊기고 강만석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다. 그는 한서연에게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기회를 걷어찼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진성그룹과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 무렵 한서연은 자신의 조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상으로 확인한 자재 바꿔치기와 부실 공사의 증거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물증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블루 크리스탈 리조트 건설 현장 방문은 필수적인 절차였다. 강진욱의 경호팀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은 감수해야만 했다. 결전의 날, 서연은 경호팀과 함께 동해안의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탑승한 방탄 처리된 세단을 중심으로 앞뒤로 2대의 경호 차량이 그녀를 호위했다. 삼엄한 경비였지만 차 안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는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한쪽은 가파른 절벽, 다른 한쪽은 깎아지른 산비탈이라 위험한 구간이 많았다. 경호팀장인 최 실장은 계속해서 무전으로 주변 상황을 체크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증거를 강진욱에게 넘기고 그가 이 사회를 소집하는 순간 강만석과 강태민의 시대는 끝날 터였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구불구불한 해안도로의 가장 급격한 커브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맞은편 차선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 왔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위험합니다. 최 실장이 소리치는 것과 동시에 앞서가던 경호 차량이 서연의 차를 보호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차량이 경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으며 대열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앞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 한 대가 길을 가로막았다.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서연이 탄 차는 앞뒤로 갇힌 신세가 되었다. 운전대를 잡은 경호원은 필사적으로 차를 후진시키려 했지만 덤프트럭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햇빛을 가리며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예상했던 정면 충돌은 아니었다. 운전석의 경호원이 목숨을 건 조작으로 차체를 비튼 덕분에 덤프트럭은 서연이 탄 차량의 측면을 스치듯 들이받았다. 차는 팽이처럼 빙글 돌며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 쪽으로 밀려났다. 끼익! 가드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차의 앞바퀴 두 개가 허공에 아슬아슬하게 걸렸다. 차창 밖으로는 수십 미터 아래의 푸른 바다가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다. 조금만 더 밀렸다면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할 끔찍한 상황이었다. 덤프트럭과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은 재빨리 차를 버리고 반대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주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현장에는 부서진 차량들과 타이어 자국 그리고 짙은 화약 냄새만이 남았다. 서연은 안전벨트 덕분에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공에 매달린 차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다.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했던 그녀였지만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그녀를 차에서 구출했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최 실장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서연은 대답할 힘도 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녀의 강철 같던 가면 이 처음으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소식은 즉시 강진욱에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불과 30분 만에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 한 대가 현장 근처 공터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강진욱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는 경호원들을 지나쳐 곧장 서연에게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친 곳이 없는지 다급하게 살폈다. 괜찮은 거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계약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한 남자의 절박함이었다. 그는 서연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림이 그의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행동에 서연도 주변의 경호원들도 모두 놀랐다. 그는 잠시 그녀를 안고 있다가 이내 최 실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배우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부 다 서울의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무거운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강진욱은 의사를 불러 서연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게 했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큰 상처가 없었다. 그는 직접 구급상자를 가져와 사고 때 생긴 그녀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만둬도 좋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사는 이제 내가 맡겠소. 당신은 더 이상 위험한 일에 나설 필요 없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의 단단함을 되찾고 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아니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만약 제가 물러선다면 그건 그들이 이겼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에요. 제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그녀의 확고한 의지에 강진욱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의 방식대로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냉정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해 강만석 부회장과 박종혁 의원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모든 놈들의 뒷조사를 해. 합법, 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제 규칙은 없어. 전화를 끄는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칼이자 방패가 되어주겠소.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공격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계약 관계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동맹으로 묶어버렸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연과 분노한 맹수처럼 깨어난 강진욱이 함께 서 있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본사 건물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세기의 스캔들 이후 처음으로 강씨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기에 세간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주주총회장 내부는 성공한 기업의 위용을 과시하듯 화려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만석 부회장과 강태민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지난번에 사고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강만석은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이 약간의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거대한 그룹의 법무팀과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모든 논란을 잠재울 생각이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장내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강진욱 회장과 한서연이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강진욱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고 그의 옆에 선 한서연은 더 이상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비운의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고 이지적으로 보였다. 두 사람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예정된 안건들이 하나씩 처리되었고 강만석은 노련하게 회의를 이끌며 상황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는 이대로 무사히 회의를 마치고 한서연에게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마지막 안건 처리 직후 강진욱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의장이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주주가 있는지 물었을 때 강진욱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의장님, 제게 주어진 발언 시간을 저의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싶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한서연을 가리켰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서연 본부장은 진성그룹의 최대 주주인 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발언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만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낱 회장 아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한서연이 최대 주주의 대리인이라는 막강한 자격으로 이 전쟁에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한서연은 태블릿 PC를 든 채 침착하게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회의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진성그룹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진성그룹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세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서두는 강렬했다. 스크린에는 블루크리스탈 프로젝트 비자금 조성 및 부실 공사 의혹 보고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의 발표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하여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비리의 실체를 하나씩 해부해 나갔다. 첫 번째, 비자금 조성입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다. 강만석 부회장과 강태민 전무는 지난 5년간 블루크리스탈 프로젝트에서만 최소 30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돈은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계좌번호와 입출금 내역,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 유주가 누구인지까지 화면에 띄웠다. 지목된 임원들은 사색이 되었다. 이에 있소, 그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요.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를 가져와서 신성한 주주총회장을 더럽히는 거요. 강만석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말을 받았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부회장님? 그렇다면 이 녹취 파일도 조작된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녀가 태블릿을 터치하자 스피커를 통해 강만석이 자신의 신복과 비자금 조성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강만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 문제입니다. 스크린에는 블루크리스탈의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현장의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기준치에 미달하는 철근, 중국산 저급 시멘트,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배관제, 증거는 명백했다. 진성건설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크리스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리조트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강만석 부회장과 강태민 전무는 고작 몇 푼의 돈 때문에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것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뢰와 안전의 문제였다. 서연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범죄를 가능하게 한 정경유착의 고리입니다. 그녀는 박종혁 의원과 강만석 부회장이 나눈 통화 녹음과 박 의원의 보좌관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되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제 이것은 진성그룹 내부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로 번지고 있었다. 강만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단상을 향해 달려가 서연의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다. 거짓말이야. 이 모든 건 저 여자가 꾸며낸 음모라고.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쾅!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부장검사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왔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강만석 씨와 강태민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부장검사의 선언과 함께 수사관들이 강만석과 강태민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민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강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탐욕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들이닥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한서연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진욱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만족감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냈다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그녀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진 체포극은 진성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태풍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강만석 부회장과 강태민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그들의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고, 그들이 저지른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과 부실 공사, 그리고 정경유착의 추악한 실태가 연일 폭로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다. 특히 블루크리스탈 리조트가 살인 건축물이 될 뻔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서연이 넘긴 방대하고 치밀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강만석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서연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녹취록과 차명 계좌 내역, 내부 보고서 앞에서 그의 오만한 저항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반면 강태민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는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기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 애썼다.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은 수사관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었다. 한때는 그룹의 황태자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어린애만이 남아있었다. 검찰의 칼날은 강씨 부자를 넘어 그들의 하수인들에게로 향했다. 비자금 네트워크에 연루된 임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진성그룹 본사는 연일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수십 년간 강만석의 그늘 아래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들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과정에서 최유라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구속되자마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려 했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혐의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그녀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 세탁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전부 자백했다. 검찰은 청담동에 위치한 그녀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덮쳤다. 화려한 명품들로 가득 찬 드레스룸에서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수갑을 찼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앞에서 한때는 강태민의 옆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그녀의 욕망은 한낱 범죄자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 그녀의 몰락은 배신과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정치권에도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박종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결백하며 이것은 정적들의 음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증거가 명백했고 여론은 싸늘했다. 결국 그는 당에서 제명당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정치 인생도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모든 혼란과 파멸의 광경을 한서연과 강진욱은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는 연일 그들이 설계한 전쟁의 결과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대신 거대한 수술을 끝낸 의사의 피로감과 비슷한 묵직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내 동생이지만 어리석었소.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던 강진욱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비록 적이었지만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한 일말의 연민일 수도, 혹은 진성그룹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한 착잡함일 수도 있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니까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복수가 낳은 거대한 파장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강태민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후회하시오? 강진욱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죽게 되니까요. 아픈 과정이었지만 꼭 필요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단단한 대답에 강진욱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감상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강인함.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며칠 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강만석 일당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동결되었다. 진성그룹은 강진욱 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개혁안을 발표했다. 강진욱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그룹의 과오를 인정하고 윤리 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강진욱은 서재에 있는 모든 TV를 껐다. 시끄러운 뉴스 소리가 사라지자 저택에는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가 서연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시끄러운 것들은 대충 정리된 것 같군. 그의 말대로였다. 파괴와 혼돈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 역시 그의 곁으로 다가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강진욱은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맞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우리에게는 다시 세워야 할 회사가 있으니. 그의 말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은근한 제안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함께 치르며 어느새 단순한 동맹 이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파괴의 끝에서 그들은 이제 함께 무언가를 건설해야 할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강만석 일가가 몰락한 후 진성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과 함께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강진욱 회장은 그룹의 전면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고 한서연은 그의 가장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그와 함께했다. 복수를 위한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룹의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비상경 영체제 하에 열린 첫 번째 임원회의에서 두 사람의 시너지는 빛을 발했다. 강진욱은 흔들리는 조직을 특유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으로 다잡았고 불안해하는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안정시켰다. 한서연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그룹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그룹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담고 있었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회장 부인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이내 편견을 거두고 그녀를 진정한 리더 중 한 명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블루크리스탈 프로젝트였다. 부실 공사와
비자금의 온상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공사가 전면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그룹의 오점을 지우기 위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회의석상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제안을 했다. 철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무책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덮을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상징을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설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기존의 상업적인 리조트가 아니었다.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강하고 전면적인 리디자인을 통해 이곳을 진성건축안전기술연구소 및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기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사회와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성그룹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예상되었지만 강진욱은 그 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단기적인 손실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너진 그룹의 신뢰와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함께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예산안을 짜며 머리를 맞대었다. 그 과정에서 딱딱했던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강진욱은 서류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자신도 모르게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그가 이제껏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매력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기억해 두었다가 늦은 밤 말없이 그녀의 책상 위에 커피를 놓아주곤 했다. 서연 역시 차갑고 권위적으로만 보였던 강진욱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언제나 존중해 주었고 그녀가 지쳐 보일 때면 오늘은 그만하지라며 그녀를 챙겨주었다. 그의 무심한 듯한 배려 속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다.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그의 온기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함께 동해를 찾았다. 일 때문이었지만 분위기는 마치 조심스러운 데이트 같았다. 그들은 공사가 중단된 리조트의 옥상에 올라가 노을에 붉게 물드는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땐 모든 게 엉망이었죠.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네요.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여요. 강진욱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요. 당신이 이곳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지.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닌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진욱이 불쑥 물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당신은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었소?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건넨 사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의 삶을 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화려하기만 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사랑하고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집을 짓고 싶었죠.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꿈은 강태민의 배신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물었다. 그녀 역시 항상 궁금했던 점이었다. 강진욱은 잠시 먼 바다를 응시하더니 씁쓸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사랑할 시간도 누군가의 삶을 책임질 자신도 없었소. 내 인생은 언제나 진성그룹이라는 무거운 짐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적들과 싸우는 전쟁터였으니까. 그의 고백은 그의 고독한 삶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와 꿈을 공유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들은 서재에서 함께 와인을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의 계약서에는 목표가 달성되면 이혼한다는 조항이 있었죠. 그 말이 나오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계약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 있었다. 강진욱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나는 그 계약을 파괴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한서연, 당신은 내게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니었소.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꾼 구원이었지. 나는 당신 없는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소. 그러니 내 곁에 진짜 내 아내로 머물러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게 되었다. 그 역시 그녀에게는 상처 입은 영혼을 지켜준 든든한 방패였다. 저도 그 계약을 오래전에 잊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대답하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복수를 위해 맺어졌던 그들의 계약 결혼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서약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파괴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한 진정한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동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진성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진욱 회장의 굳건한 리더십과 한서연 본부장의 혁신적인 경영 아래 진성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성공했다. 바닥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수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강만석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강태민 역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철창 안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잃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최유라와 박종혁 의원을 비롯한 공범들 역시 각자의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부패 스캔들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졌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리고 1년 뒤 오늘 동해안의 옛 블루크리스탈 부지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실패와 부패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진성건축안전기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개관식을 갖고 있었다. 최첨단 연구시설과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이곳은 진성그룹의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 되었다. 단상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회장의 아내나 본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건축계와 재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리더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꾼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곳은 한때 실패와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오를 부끄러워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수를 덮는 대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그 결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복수나 과거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감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강진욱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한 여자였고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개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연구소의 옥상 정원을 걸었다. 1년 전 그들이 함께 노을을 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훌륭한 연설이었소. 강진욱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자랑스럽소. 서연은 그의 말에 수줍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곁에 없었다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도 같았다. 그날 저녁 그들은 평창동의 저택이 아닌 한남동의 집으로 돌아왔다. 결혼 전날 서연이 끔찍한 배신의 현장을 목격했던 바로 그 신혼집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곳을 두 사람만의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아픈 기억이 깃든 공간을 행복한 추억으로 덮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은 예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강진욱의 취향이 더해져 더욱 깊이 있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거실 한편에는 그의 서재가, 다른 한편에는 그녀의 작업 공간이 나란히 자리했다. 그 집은 이제 상처가 아닌 치유와 사랑의 공간이었다. 서연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1년하고도 몇 달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밤이 떠올랐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가여운 여자.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녀의 인생은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겨냈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했다. 그때 강진욱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등 뒤를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그녀의 등에 기분 좋게 와 닿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그냥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어땠나 하고요. 그녀는 그의 품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참 멀리도 돌아왔네요, 우리.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처음부터 내 옆이었는지도 모르지. 그의 능청스러운 말에 서연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 앞에서만큼은 딱딱한 회장이 아닌 다정한 한 남자가 되곤 했다. 그가 그녀의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다. 선물이요. 서연이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평범한 만년필이 아니었다. 펜의 캡 부분에는 그녀가 직접 설계한 건축안전기술연구소의 모습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당신이 앞으로 그려나갈 수많은 멋진 세상들을 항상 응원하겠다는 뜻이오. 서연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입술에 깊이 입을 맞추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하오, 서연아. 결혼 전날 신부는 약혼자의 배신을 목격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 그녀는 그의 삼촌과 결혼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녀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사랑의 잿더미 속에서 훨씬 더 크고 진실한 사랑과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되찾았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